국토부 출입 기자분들이 굉장히 영악하거든요. 그래서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한테 이렇게 유도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라는 이유를 보게 되면 일단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크게 줄어든 공급 지표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건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뒤에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자, 이거는 전국에 대한 그래프예요. 전국의 착공도 54%나 줄었고 분양도 올해만 6개월까지 7월까지 44%, 그다음에 인허가도 29%, 약 30% 줄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국 지표인데 서울만 따져보게 되면은 착공 같은 경우는 68%가 줄었고요. 인허가는 34%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어디가 더 공급이 부족하고 어디는 좀 공급이 남아 돌고 미분양이 쌓였고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하게 착공, 분양, 인허가가 줄어든다고 해서 모든 지역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부족 현상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인허가, 착공, 분양 이거 말고요. 입주 물량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입주하는 물량이 33,000 가구 정도가 입주를 했거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1년에 47,000 가구 정도가 필요합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그거보다 좀 적죠. 일단은 적은 데다가 내년에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무려 77%나 감소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지표와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을 관장하고 공급에 대한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가 있는 부서가 이제 국토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발등에 떨어지는 국토부가 대대적인 공급 대책을 쏟아내겠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내놨던 게 250만 호 그랬죠. 공급이잖아요. 네. 이걸 임기 내에 꼭 달성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사실 이게 목표 수치지 달성까지 가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 아마 다음 정권에서 받았을 때는 그때부터 이제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네. 이번 정부가 좀 목숨을 걸다시피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3기 신도시였어요. 아, 그렇죠. 대대적으로 3기 신도시를 지정하게 되면서 거기에 자족 기능, 교통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신도시와 좀 차별화되고 또 일본의 선례를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유령 도시를 안 만들기 네. 위해서 자족 기능, 교통까지 다 교통. 연결하는 그런 이제 신도시를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서 목표 내 임기 내에 공급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전세 2년 더 살아야 되나? 3기 신도시 지연에 사전 청약하셨던 분들이 속이 바짝바짝 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2년 기다려야 정도 되니까. 미뤄진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이제 정부의 어떤 예측인데요. 3년에서 4년 정도 더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제 한 1, 2년 정도 늦어진다라고 했을 때 입주할 수 있는 게 2027년 정도 되거든요. 가장 빠른 게. 이제 하반기 정도, 상반기도 있고 하반기도 있는데 2027년이면은 지금이 2023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1, 2년 늦어진다라는 거는 이번 정부 안에 입주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1, 2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예상보다 더 늦어지는 상황이 되면은 이번 정부 안에 이 신도시가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돼요. 그러면은 공을 들였던 공든탑이 이번 정부의 공급 정책이 치적, 실적, 그다음 업적으로 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인데 그 중에 하나가 LH가 부실화됐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보상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이게 LH의 부채도 있고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보상 자체가 좀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꾸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또 더 늦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3, 4년 정도를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남 교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보상률은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데 네. 문제는 뭐냐면 거기 또 철거 문제 때문에 또 이제 LH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서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곳곳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어떤 지금 뭐 3기 신도시라도 다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기간 자체를 좀 넉넉하게 잡아야 세입자분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사전 청약자분들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예측 가능하게 좀 만들어줘야 될 텐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그러면은 짧게 잡아야지. 그렇네. 4, 5년 걸립니다. 이렇게 발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못매 맞을 텐데. 아, 그렇죠. 아주 바로 날라오죠. 두드러 맞을 텐데. 그러니까 아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 1, 2년 정도 미뤄질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배경. 자, 공급이 부족하고
또 계획했던 어떤 3기 신도시의 공급 자체가 차질을 빚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어요. 그래서 정부가 추석 전에 20일이나 25일,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그쵸. 일주일이나 한 열흘 안에 이런 이제 대책들을 쏟아낼 건데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냐, 이게 은밀하게 그 국토위원회 위원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네. 국토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관 기관들에 합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돈도 들어가는 게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은밀하게 지금 회의가 많이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은밀한 그 얘기들이 우리가 이제 그 인적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거기에 관계자분들하고 이제 얘기들이 이제 저희 귀에 속속속 들어온 게 있거든요. 기사 말고. 네, 그렇죠. 그런 얘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책이 나올 거다. 근데 여기서 대책에서 지금 이제 솔솔 새어 나오는 게 공사비를 올려주고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이 공사비가 왜 이 공급 대책과 관계가 있냐면요. 임대주택 공사비를, 건축비를 현실화해야 된다. 그래야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왜 임대주택하고 주택 공급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느냐? 쉽게 설명드리면요. 임대주택을 짓는데 이게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합에서 낸단 말이에요. 그쵸? 조합에서 돈을 내서 예를 들면 3억짜리 아파트를 지었는데 정부가 이거를 얼마에 가져가냐면 1억에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손해네, 손해. 말강도지.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3억에 진 거, 공사비 들어간 거 땅이야 원래 조합원들이 갖고 있었으니까 네. 그건 있는데 건물 짓는데 아파트 짓는데 건물 짓는데 3억 정도 든단 말이에요. 그치. 이상 들고도 사실은 4억 정도 이상 드는데 3억 예를 들어서 3억 정도 드는데 임대주택 건축비가 누가 정하냐면은 정부가 정한단 말이에요. 그 정한 가격으로 가져러 가는 거야. 근데 가져갈 때 3억에 진 거 원가 이하 3분의 1 가격으로 그렇죠. 1억에 가져가니까 나머지 이 차익에 대한 2억은 누가 부담을 하게 돼? 조합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그렇죠. 요건을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하냐? 일단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가 빠르게 진행이 되려면 사업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기본건형 건축비는 이제 건축을 할 때 건설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조합하고 이렇게 공사비 협상을 할 때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기본형이니까 인테리어 다 빼고 골조 껍데기 이제 골격만 올리는데 비용이고 여기에 부대 시설이라든지 또 얘는 연면적으로 이제 산정을 해서 월 뭐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부대 비용이라든지 연면적 말고 전체 공급 면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1,000만 원에서 평당 1,200만 원 정도에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지금 맨날 뉴스가 700만 원, 800만 원대 나오는 거는 이건 연면적 기준이에요. 근데 연면적 말고 뭐 놀이터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커뮤니티 부대 시설 시설도, 짓잖아요, 그렇죠. 커뮤니티. 네. 이거 다 들어가게 되면은 이 정도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것도 지금 꾸준하게 이제 올라왔잖아. 이게 만족스러운 가격은 아닌데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하게 되면 임대아파트 비중을 한 20% 지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0% 짓는 임대아파트를 어떤 가격으로 가져가냐면 표준건축비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3억으로 지었는 거를 1억에 가져간다는 얘기가 이 얘기야. 보시다시피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랐어. 안 올랐어. 이건 안 올리네. 작년부터 이제 원래 조금 올리려고 하고 있는 거야. 예. 이거 올려달라. 그래서 이 정도 차이 나는 거, 2억 정도의 손해를 줄여달라. 그래서 줄여주겠다라고 지금 그 이제 국토부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현실화 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표준건축비를 2억 차이 나는 거를 이게 3억에 진 걸 1억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2억 정도를 올려주는 거 뭔가를 좀 베푸는 것처럼 하지 말고 원가 있잖아요. 네. 아니 조합에서 일반 분양가로 가져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순수하게 건축비가 든 만큼을 원가로 가져가도 정부가 충분히 싸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져갈 수 있도록 현실화 시켜야 되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는 예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몇 % 올리겠다 이 정도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원가 정도까지는 올라가기 어렵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쪽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날강도한테 뺏기던 사업성에 대한 날강도한테 뺏기던 거를 예를 들면은 뭐 100만 원을 뺏기던 거를 네. 이제는 한 70만 원, 50만 원 정도만 뺏기고 그정 나머지 이제 덜 뺏기는 만큼이 조합의 사업성으로 전개가 된다면 그만큼 사업성이 예를 들면요. 예. 임대 아파트가 예를 들면은 용산구의 모 구역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전체 세대가 3,300세대예요. 예.
근데 거기에 임대 아파트를 이제 인센티브를 주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50% 가져가잖아요. 네. 임대 아파트가 1,400세대야. 1,400세대인데 1,400세대를 30평대 기준으로 보면은 4억, 5억에 줘야 된단 말이야. 건축비만. 네. 근데 그거를 1억 5천, 2억에 가져가니까 그럼 못 하는 거지. 1,400세대를 곱하면은 이게 몇 천억이 되는 거예요. 아니 사실 1000세대 이상을 공급을 한다는 얘기는 공급자에서 굉장히 서울에서도 좀 귀한 공급이 나오는 건데 네. 사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낮게 책정하면 기브앤테이크가 됩니까? 이 거래 기본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아야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 때문에 공급이 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오랫동안 관행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또 이 표준건축비라는 거를 정부가 결정하다 보니까 네. 정부는 입장에서는 아니 예를 들면은 매수자는 싸게 사고 싶은 거잖아. 나도 될 수 있으면은 공짜로 가져가고 싶은 그렇긴 거야. 하죠. 근데 권력을 갖고 있어. 네. 이거 무슨 권력? 표준건축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세. 현실하고는 다르게 겁나 싸게 가져가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죽겠다 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현실화 시켜주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게 표준건축비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시공사와 지금 건설사들 간에 시공사에 대한 갈등도 많이 심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홍제 3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이 512만 원에 조합이 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시공사가 아니야 898만 원 줘. 그러니까 이게 분쟁이 발생을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아연 2구역 같은 경우는 처음에 490만 원으로 계약을 했어요. 이게 도급 계약을 하게 되면은 한 3번 정도를 계약을 하게 돼요. 처음에 아무런 계획이 아직 안 돼 있을 때, 그 중간에 그럼 그러니까 착공 단계 이렇게 3번 하는데 이제 보면 490만 원 제시했다가 610만 원 증액을 해줬어요. 근데 최근에 공사비가 1년, 2년 사이에 폭증을 했잖아. 맞아요. 시멘트라든지 철근이라든지 게다가 이제 빼먹다가 요즘 못 빼먹잖아. 못 빼먹죠. 올려야지. 불량판 때문에. 그럼 올려야지. 그러니까 예. 잘 지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사건 때문에 이제 이 공사비를 859만 원이나 달라고 하는 거야. 야, 그러니까 이게 610만 원 증액해줬는데, 음. 근데 조합 집행부 입장에서는 네. 조합원들이 눈치를 봐야 되고 조합 총회에서 이게 자기 목이 날아가느냐 안 날아가느냐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냥 건설사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요 안에서 요 사이에 이제 그 조합 집행부가 딜레마로 빠져 있는 건데 조율을 잘해야 되겠지. 자, 요거는 재개발인데요. 재건축 같은 경우, 특히 반포 같은 경우 집값이 워낙 비싼 아이고, 곳이잖아요. 반포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는 기본 처음에 계획했던 거에서 건축비를 2,200억 정도를 증액해줬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2,200억이 부족하다. 4,700억 증액해달라고. 아유 그냥 억소리 난다. 와, 이게 4,700억이야. 근데 이게 비싼 지역이잖아요. 아 그렇죠. 초가 이거 지역이죠. 사실은 이렇게 해줘도 돈 들인 만큼의 가치 이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덜 들이고 많이 돌아오게 원하니까 조합들은 당연히 이제 이런 거 문제 제기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 강남권에 지금 한 9개 단지가 분양 안 하고 있잖아요. 미루고 있지. 미루고 아예. 있어버려요. 미루고. 왜 그러니까 그러냐면 공급이 안 되지. 네, 가뜩이나 지금 강남 3구라든지 용산은 이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다 보니까 분양 가격을 마음대로 또 올릴 수도 없어. 여기에 적용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 임대 아파트 지어야 안 지어? 짓죠. 짓지. 네. 근데 거기서 안 그래도 공사비가 증액되는데 정부나 이 임대 아파트로 그냥 거저줘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맞아요. 그 공사비 다 누가 부담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증액해줘도 그 표준 공사비를 높이 받으면은 이거 충당이 된단 말이야. 아까 그렇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충당이 된다고. 충당돼.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걸 충당을 하기 위해서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신당 9구역 같은 경우는 800만 원대를 제시했는데도 아무도 안 들어와. 최근에 어제 뉴스인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더 안 되지. 부가현 3구역이 사업비가 억 단위가 아니야. 억 단위가 아니고 1조 원이 늘었대. 자, 봐요. 총 사업비가 2조 3천억에서 3조 3천억이 됐으니까 1조 원이 늘었어요. 야, 이거는 뭐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총 공사비가 는 것 중에서 공사비, 순수 공사비가 1조 3천억에서 2조 1,500억. 평당 가격이 올랐으니 여기서 공사비에서 거의 1조 원이 거의 다 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니까 여기에 이렇게 규모가 크게 지어지는 2구역, 3구역이라든지 단지 수가 1,000세대가 넘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보통 임대 아파트도 10%, 15%에서 20% 짓단 말이야. 예. 그러면은 150세대에서 200세대 정도잖아. 그럼 이 하나당의 표준 공사비를 충분히 원가대로만 받을 수 있다면 그동안 조합이 부담했던 손실을 많이 만회하면서
이런 늘어나는 거를 일정 부분 충당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은밀하게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 표준 건축비를 높여주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들에 대한 부담, 사업성이 늘어나고 부담은 줄어들어서 속도감 있게 사업이 멈춰있던 곳, 분양을 미루고 있던 곳들을 지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저는 요거 보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부가연 뉴타운 봤잖아요. 네. 부가연 뉴타운 하면은 아현 뉴타운, 부가연 뉴타운, 서울 도심에서 굉장히 역세권에 입지를 하고 도심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현 뉴타운 쪽에서 신고가가 나온 게 33평이 19억 5천, 거의 20억까지 다다를 만큼 굉장히 고가 있는 지역인데 사실 이런 지역이니까 그나마 공사비가 올라가도 저는 사업성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서 견딜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의 문제지 네. 안 남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더 외곽으로 나가서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좀 낮게 형성이 돼 있는, 시세가 낮게 형성돼 있는 지역들은 재개발을 하더라도 이 높게 올라간 분양가를 견뎌낼 수가 아마 없을 겁니다.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아, 재건축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중심지보다 표준 건축비를 높여줬을 때 타격이 심하게 받던 곳이 그런 지역들이 오히려 더 낙후되고 그동안 사업성이 맞아요. 없어서 재개발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에 빚이 드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자, 두 번째 대책. 국토부가 은밀하게 네. 아, 은밀해. 논의하고 있는 엄청난 대책이 뭐냐. 지방 미분양 양도세 면제해 주겠다. 아니 양도세 면제해 주는데 왜 공급이 되지? 수요가 수요에 없고. 비해서 공급이 넘쳐나는 거야. 그러니까 미분양에 대해서 양도세 5년간 양도세 면제를 예전에 해줬었거든요. 아마 2013년도에 그걸 했었을 때 2011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완화를 시작을 해서 그걸 한 1, 2년 정도 유지를 했었죠. 그리고 그렇죠. 그때 그 이전에 네. 예전에도 IMF 때도 그 타워 팰리스 있잖아요. 예. 타워 팰리스를 맞아요. 5년간 양도세 면제를 해줬어요. 그랬죠. 그래서 10억짜리가 30억이 됐는데 양도세 한 푼도 안 됐어요. 그런 사례도 있어요. 뭐 주택수도 안 들어가고. 주택수에 안 들어가고 이제 그런 사례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수도권의 청약은 굉장히 이제 뜨거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 경제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이게 촉발제가 돼서 전체 경제를 힘들게 만들까봐 지방에서 무너지는 것들을 일단은 막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건설사의 도산이라든지 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뭐 양도세 면제가 된다라는 게 뭔가 좀 수요가 좀 있어서 이게 팔려 나가야 그렇죠. 이 건설사들도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 왜 건설사 하나인데 서울에다가 경기도에다가 인천에다가 지방에다가 다 짓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쪽에서 돈이 묶여 있으니까 다른 데 공급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건데 이게 지방 쪽에 해소가 된다면은 그런 자금들이 회전이 되면서 여러 가지 공급할 수 있는 지역들이 다양하게 또 공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의 미분양들을 좀 보게 되면은 서울은 1000가구 정도 돼요. 지금 현재 서울의 미분양이. 근데 이 1000가구가 어떤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냐면은 7층 이상 되는 나홀로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빌라트 이런 그렇죠. 것들이죠. 그렇죠. 건축법상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파트 단지가 아닌 것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사실 상대적으로 나홀로 선호도가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포함이 된 건데 그래서 사실은 서울에는 미분양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방의 미분양이 지금 현재 전체 6만 가구가 넘는 것 중에서 5만 4천이니까 거의 90%, 그렇죠. 85% 이상이 지방에 쏠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미분양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면제해 주자. 리츠를 활성화해서 이 지방 미분양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는데 리츠가 뭐냐면은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펀드 매니저야. 그러니까 미분양 아파트가 하나의 종목이라 보면은 그렇죠. 리츠가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수익이 나면은 운영비를 빼고 그 수익을 리츠에 돈 집어넣은 사람들한테 수익을 돌려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미분양 아파트면은 미분양 난 이유가 있을 거고, 그쵸? 그렇죠. 그럼 이 투자성이라든지 수익성이 없단 말이야. 없더라고. 근데 이걸 팔 때 그래서 세금 감면해주고, 그다음에 취득세 감면해주고, 뭐 양도세 감면해주고, 또 분양가도 건설사가 노력해서 할인 분양하고. 그렇게 되면은 가히적 메리트가 있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건축비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지방에 보면은 3억 5천 번 정도의 아파트가 지어지는 게 많아요. 땅값을 포함해서.
근데 지금은 건축비만 4억 정도 들어요. 땅값은 별도로 하고. 그러면은 최소 5억 이상의 아파트가 원가로 지어지게 되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그렇지. 없죠. 그러면 이 3억 5천에 지금 짓거나 분양을 하고 있는 애들이 향후에는 가격적 메리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양도세까지 면제를 해주면은 그때 리츠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방의 미분양들을 양도세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근데 국토부에서 지방에 있는 양도세 면제를 추진합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 국토부가 깜짝 놀라서 반박 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막 쏟아져 나오고 유튜버들도 이걸 가지고서 컨텐츠화 많이 시켰죠. 자, 뉴스가 9월 7일인데 9월 7일 날 보도 설명 자료라고 하는데 사실은 반박 자료야. 해명 자료 아닙니까? 해명 자료지. 뭐라고 해놨냐면은 자, 주택 공급 대책 내용은 전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뭐다? 지방 미분양 양도세 면제 등 사실이 아니며 부정을 한번 했죠. 그렇죠. 부정. 네, 아니며 공급 대책의 내용도 전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라고 부정을 2번 했죠. 그러니까 부정, 강한 부정은 뭐다? 긍정이다. 긍정이지. 자, 확정된 게 없다 그랬지 논의가 된 적이 없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 그렇네. 그러니까 사실은 논의는 되고 있어.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필요로 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고 지방 미분양이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지방 건설사뿐만 아니라 중소 금융권이 있죠. 네. 수협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데 제2금융권. 이런 데가 타격을 받게 되고 그 중에서도 증권사가 이 PF 자금들을 많이 내놨대요. 많이 했어요. 예. 이게 돈 낸다고 싶으니까 막 뛰어들었나 봐. 그래서 이 증권사들이 전국구잖아요. 서울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대규모. 그래서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면 이게 악순환이 돼요. 이게 악순환이 되면은 다시 건설 쪽에다가 돈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고 또 공급이 부족해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공급 부족의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가만 보니까 옛말에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국토부 출입기자가 그 회의를 마치고 나오신 분한테 한 유도 질문을 해요. 어떤 논의하셨습니까를 나올 수 있도록 유도 질문을 하거든요. 그 기술은 제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질문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 양도세 면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라는 게 발언이 나온 거야. 근데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야.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비밀이 새 나갔네 그래서 발끈하면서 똥 밟은 놈이 뭐라고?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이런 상황이 된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거는 거의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정책이고 자, 이렇게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지방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3억 5천에서 4억 정도에 분양하는 물건은 다시 이 원가로 만들어낼 수 없다. 분양가를 포함해서 원가 대비해서 5억 정도의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참 이렇게 양도세 면제라든지 이런 혜택들이 나오게 될 거잖아요. 사놔야 돼. 그러니까 이게 발표되고 나면 이런 물건들이 이렇게 뛰어버려요. 다 이제 발표하고. 아니면은 그렇죠. 미분양이 빨리 소진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겠죠. 미분양 물건은 보면은 중도금 대출 무이자 뭐 이런 것들 혜택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옵션 무이자 뭐 거의 옵션 다 있고. 10%의 현금으로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지방 쪽에서 생길 수 있다. 물론 그게 뭐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그렇게 투자성이 높은 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우리가 안전마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뭐 이해하시죠? 수익은 적어도 혹여 뭐 양도세라든지 이런 취득세, 세금 부분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면은 뭐 세금으로 나가는 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이게 말이죠. 예. 이 문제가 양도세 면제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난리예요. 갑론을 봐 이게 맞다 안 맞다 뭐 이런 얘기 많은데 네. 그 중에서 제가 댓글을 하나를 따왔는데 어떤 얘기 하냐면은 자 양도세 면제와 주택수 제외는 결국 양도세와 관련 있고 양도세는 국토부 소관이 아니라 기재부가 결정하는 건데 뭔 소리? 자 요게 국토부에서 대책을 내놓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대책을 내놓는 거니까 야 이거 국토부 소관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결정하냐 지금 이러는 세금 거잖아. 관련된 거는 기재부 소관이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부 구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인데요. 이 기자분들이 하나에 꽂히면 그거에 대해서 기사를 팍 쓰거든요. 근데 여러 측면들의 기사들을 한번 같이 보게 되면은 자
9월 5일 날 나온 뉴스에 보면은 정부가 20일에서 이 대책 내놓겠다. 여기 관계부처 협의하겠다 그러잖아요. 금융위하고 기획재정부. 여기 있네 규제부 그렇죠? 네. 세금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그래서 국토부와 관계부처가 협의를 해서 때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이 세 개 기관이 합쳐져서 TF를 만드는 거야. 태스크포스. 그래서 여기에서 논의된 정책들이 시장에 발표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충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들이 협의를 해서 내놓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시장에서도 이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어느 정도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의견을 내시는 분도 충분히 있는데 시장 전체를 봤을 때는 필요하다.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세 번째가 PF 대출. 자, 이 PF 대출을 하게 되면은 따라 나오는 얘기가 건설사들이 네. 지네가 돈 벌려고 무리하게 사업해놓고 음. 대출 못 갚아서 허덕이는 걸 정부가 국민들 세금으로 도와줘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 세금 아니고 금리 인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권이 그동안 우리 어려울 때 국민들이 많이 도와줬으니까 지금은 시장이 어려울 때 금융권에서 시장을 좀 살리는데 도움을 줘라. 이런 측면에서 대출 금리를 낮추는데 이 PF 대출은요 10%에서 15%예요. 너무 지금 높죠? 엄청 높아요.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이 6% 7%될 때 막 깜짝 놀래고 그 대출 이자 내릴 때 막 엄청나게 허덕였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 PF는 10% 내외, 지금 이제 15%까지 올라갔다가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9%에서 10%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현실적으로 한 5%에서 6% 정도로 낮춰주자. 그래야 건설사들의 부담도 줄고 또 연체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2021년 말부터 해서 쭉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2022년, 지금 23년, 이때 지금 현재 연체율이 73, 21이니까 7배라는데 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한 2% 그렇죠. 정도의 연체율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더 늘어나면은 시장 경제에 충격을 주게 되니까 이게 늘어나지 않도록 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연착을 물론 주겠다는 얘기인 거고.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 경제 체제에서 사업에 대한 예비 자금을 확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한 기업체들은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고 양질의 기업들이 살아남는 것이 시장 경제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이제 PF 대출이 현재 공사를 거의 진행 중인 곳들이 이제 PF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앞으로 1년 뒤나 2년 뒤에 입주 물량하고도 사실은 굉장히 관련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도 이 PF를 일으켜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금융 비용이라든지 이런 인허가 기간들이 다 합치게 되면 결국 공사비가 더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분양 가격도 더 올라가게 되는 이게 자꾸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금융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워. 이자 내는 거 무섭고 미분양도 무서워. 그렇지. 아예 안 뛰어드는 걸 이거를 새로운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그래야 시장이 타격을 덜 받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택수 제외. 요새 뭐 제일 사람들이 관심 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투자자들 이제 뭐 서울 수도권에서 아파트 투자만큼 이제 자본이 크게 들어가는 투자 말고 재개발이 되는 뭐 빌라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뭐 역전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빌라 가격이 착해져 있으니까 또 원가도 올라갈 거니까 앞으로 안전마진이나 입지 좋은 데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걸 노리시는 분들한테는 이 주택수 제외가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와요. 근데 정부가 공급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면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할 거예요. 이게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을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집을 짓는데 빨리 끊어야 6년에서 7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같은 이런 종류들은 사실 1년에서 2년 정도만 있어도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보니까 아파트로 공급 힘든 지역들은 이 대체주택이라도 공급이 돼야 어쨌든 지금 있는 상황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공급을 어느 정도 연착륙을 시킬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시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면은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가 되는 효과가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부동산 거래가 좀 어렵게 거래량이 예전처럼 회복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보게 되면은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이제 진입을 못하는 상황에 이제 허들이 만들었던 벽이 있잖아요. 뭐 취득세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 부동산을 여러 개를 보유하게 되면서 이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요.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작년에 종부세를 내본 사람들은 뜨악했거든요. 그 중간은 이제 완화가 됐고 또 주택 수보다는 주택 가액으로 이제 바꾸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원래 종부세는 이제 12월 달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 되면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좀 낮은 종부세를 내실 거예요. 그리고 종부세 대상도 많이 빠졌어요. 뭐 거의 한 30만 명 이상이 빠졌거든요. 줄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면제되는 구간이 높아지면서 그동안에는 종부세 대상이 됐던 분들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서 종부세를 아예 안 내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주택자들이 들어와야 이게 이제 어쨌든 거래가 활성화되고 공급도 거래가 잘 된다는 거는 시장에 있는 매물이 소진된다는 게 아니라 거래가 잘 되니까 이런 것들을 공급할 사람들이 새롭게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안 짓고 있어. 그래서 이 문제를 연계돼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한쪽이 잘 터지게 되면은 물이 순환하듯이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피스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무슨 아파트 대체제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자 우리가 주택을 원할 때 교통이 좋거나 직장과의 접근성이 좋거나 인프라 좋은데 원하죠. 근데 이런데 아파트는 대단히 비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데 아파트를 공급해놔도 우리가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사실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1, 2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63.3%나 되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 그러면은 지하철 역세권에 살고 싶은데 거기에 있는 주택이 새롭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옛날처럼 뭐 대가족들이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아니면 2명 정도 살다 보니까 면적면에서 좁고 갑갑하더라도 그거를 감수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입지에 내가 또 그 주변이 보면은 주거 인프라가 잘 돼 있어요. 뭐 커피숍도 있고 맥주집도 있고 누구 만나기도 좋고 어디 가기도 편하고 마트도 가까이 있고 이런 편리성이 있는 곳이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무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아파트를 대체해서 그렇게 잘 지어지고 깨끗하게 지어진 곳에 살고 싶다라는 측면에서의 이 주택 아파트 대체제로서 이게 공급이 되면 시장에서 니즈가 있고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은 주택 수에만 제외를 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국토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이걸 건드려 줘야 돼. 뭐냐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지금 현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비조정 대상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 1주택은 그냥 기본세율이에요. 똑같죠. 그렇죠? 그리고 비조정 대상 지역도 기본세율인데 조정 대상 지역은 8%, 그다음에 비조정 대상 지역도 옛날에는 비조정 대상 지역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렇죠. 근데 이게 3주택부터 또 법인 같은 경우는 8%, 12%를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나 이런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8%에서 12% 내니까 그래서 이번 조정안이 이 8%는 4%로 12%는 6%로 이렇게 낮추는 거를 추진했는데 이 국회를 통과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국토부가 뭔가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대치 상황이. 네.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데 뒤에 이제 기대를 해보는 게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 때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의 눈치를 좀 더 많이 보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가 여러 방면 대외적으로도 대내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4월 총선 전에 또는 바로 직후에 이런 이제 완화 정책들이 동반돼서 나오고 여당이 주장하는 거와 야당이 주장하는 거에 대한 합의점들이 좀 나와서 그 부분이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닌데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게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이거는 반드시 좀 통과를 시켜야 된다 생각해요. 수요가 있어야 이런 물건들이 소화가 되고 결국 공급을 또 새롭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 지금 막아놓은 상황에서 공급을 계속 하고 싶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같이 생기고 있잖아요. 취득세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외에 네. 반드시 나와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딱 두 가지만 정리하고 이제 2부로 넘어갈게요. 추가적으로 나와야 될 게 뭐냐면은 오피스텔에 DSR 적용할 때 네. 얘를 주택하고 동일하게 좀 해줘라. 뭔 얘기냐면은 주택은 지금 보면은 30년 만기, 40년 만기, 그렇게 50년 하죠. 만기 있으니까 네. 이게 만기가 늘어나게 되면 DSR 양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B주택이라고 해서 그냥 8년 만기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대출량이 확 주는 거야. 똑같은 가격의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출량이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걸 동일하게 해줘라. 두 번째로 특례보금자리론 적용 못 받고 있잖아요. 못 받고 있죠. 근데 세금은 진짜. 주택으로 세금 내리고 중과세도 주택으로 세금 때리고 그렇게 하면서 보금자리론을 못 받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보금자리론 없어진다고 하는데 없어지기 전에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적용해줘라. 굉장히 불합리하죠. 오피스 같은 경우 살 때는 상가라고 해서 4.6% 중과를 한마디로 하는 거고 보유할 때는 주택 여러 채가 포함을 시켜갖고 또 주택으로 주택수를 계산해서 중과를 하는 거고 자 대출 받을 때 됐더니 또 너는 주택 아니니까 너 이거 특례 보금자리 이거 받을 수 없어. 이게 뭡니까 이거? 이거 이게 뭡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그런가요?